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했던 발언이 허위인지를 두고 2년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 사건 공소시효는 약 3개월 남았습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고발장 접수 뒤 배당만 해놓고 있다가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모와 관련된 발언들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그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장모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은 차명 투자로 드러나 2024년 과징금 27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멈췄던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없이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까 싶은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이번엔 명명백백하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해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도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3,300에 8만 개, 주가 조작 일당이 언급한 가격, 수량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 부실 수사 의혹도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를 책임진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수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 수사를 한 검찰청에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 지검장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공범들이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황제 조사 논란을 낳은 뒤 무혐의 처분을 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당장 재항고, 재고발 예고가 나오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디올백만 준 게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하는 듀어스 위스키, 300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00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거 왜 세우세요?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을 접견용 수단이나 선물 정도로 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지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고 빈자리에는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 조사는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수사를 불허했습니다. 앞서 재수사를 요청한 최 목사 측은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다시 재항고를 하고 경찰에는 재고발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인선 한 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녹음 파일이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에게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녹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아직 이 녹취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가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찾아오는 등 너무 시끄럽다면서 친윤석열계 의원 2명에게 이 문제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시장 공천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한창 나돌던 때입니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포항시장 공천을 언급한 녹음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을 두고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씨를 언급한 녹음 파일도 존재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도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이 녹음 파일이 유일합니다. 김관희선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문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이 많네. 늑장 수사에다 뒷북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마저도 선관위가 사건을 고발한 지 1년이 다 돼서야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작년 12월 자진해 휴대폰 석 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2022년 공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 등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했지만 MBC가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의 육성 녹음은 확보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나 관계자들에게 공천을 언급한 녹음이 더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검찰이 녹음 파일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처남 몫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 처남이 관리하고 있다며 마치 부하처럼 부린다는 듯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에 들어간 해당 행정관은 지금도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선 직후 친윤 의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건진법사와 그의 처남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화장품 사업을 하는 딸과 연락을 했습니다. 전 씨의 딸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한다. 어제 통화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직접 소통해서 결정하면 된다며 신모 행정관의 이름을 꺼내더니 신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가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찰리는 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 김모 씨입니다. 전성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고 처남은 부본부장, 딸은 사진 촬영을 맡았습니다. 전 씨가 찰리 몫 씨라고 한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소속으로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들어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행정관과 찰리가 대선 때 같이 일을 해 잘 통하니까 언제든지 삼촌한테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신행정관 채용을 대통령실에 청탁하고 이후 신 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건진법사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 22일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불만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나름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며 3명 부탁했는데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이에 대해 저도 답답하다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실제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고 친윤 의원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뒤엔 줄줄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 씨의 처남은 올해 1월 1일 속초에서 해돋이를 촬영하다 휴대전화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하루 전 아이폰으로 바꾸고 기존 휴대전화를 숨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와 전 씨의 아내도 비슷한 시기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건진법사가 추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신행정관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행정관과 찰리, 김모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뜬금없이 오드리 헵번과 비슷한 포즈로 찍었던 사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웬 사진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앞서 보신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2인자가 다름 아닌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통일교는 당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정부는 캄보디아 협력 기금을 크게 늘렸고 윤 전 대통령이 순방을 가고 김 여사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당시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후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암묵적 동의의 결과로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그 방식이 ODA라며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거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 원가량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청탁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당시 캄보디아 메콩강 주변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본부 건립을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는 2022년 6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처간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ODA 사업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통일교가 재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원을 늘린 그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남아 순방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영부인 공식 일정이 아닌 현지 병원과 가정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연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을 포함해 통일교가 실제로 캄보디아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순방 직후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건지법사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부동산 개발 대출을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희림 대표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개발 사업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돈을 끌어오고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에게 일을 맡기려 했다는 말이 내부에서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5월 공적 개발 원조를 활용한 통일교의 개발 계획은 구체화됐습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전 씨를 만나고 고문료를 지급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전 씨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에 대해 개발 계획은 있었지만 2023년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뒤 사업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희림 건축 사무소는 MBC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겨냥한 민원을 넣게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1년 반 동안 연임까지 하며 물러설 뜻이 없었던 류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오후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재작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회에 위촉된 류 위원장은 2달 뒤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직전부터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사를 겨냥한 민원을 넣게 한 의혹이 그해 말 불거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국민권익위 등이 수사와 조사에 나섰지만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작년 7월 위원장직을 연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측근이었던 간부가 지난달 청부민원 의혹 관련 양심 고백에 나서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경찰이 류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재신고를 받은 권익위도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 겁니다. 류 위원장은 그간 방송사들을 상대로 법정 제재 처분을 남발하다 법원에서 잇따라 철퇴를 받아 표적 징계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청부민원 의혹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미국 방문 성과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인 류 위원장의 사표 제출은 끝이 아니라며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위해 경찰과 법무부는 출국 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거취에 문제가 생기면 차기 대통령에게 위촉 권한이 생기는 만큼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 다른 인사로 교체하는 알박기를 노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의 사표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제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극우 성향 유튜버와 통화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당을 만들려면 적지 않은 조직이 필요한데 어떻게 정치 세력을 모으려 한 건지 그 밑그림이 이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방송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와 유튜버 안정권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 윤어게인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돌연 취소했던 김 변호사는 이 통화에서 당초 구상했던 정치 세력화 방안을 밝힙니다. 그 아이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 국민 변호인단이 붙고 또 일부 교회 세력이 붙고 또 안정권이 붙고 또 그란드 씨가 지지 선언해주고 또 전환길이 붙고 이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수십만이란 말이에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종교 또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합류한다는 겁니다. 잘만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국힘에서도 함부로 대통령한테 못해요. 세력화가 필요한 이유로 진보 진영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힘을 거론한 겁니다. 김 변호사는 청년 세력을 잘 지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얘네들을 잘 꺼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체제 전쟁 중인데 얘네들을 그냥 죽일 수 없다. 이건 윤통의 생각이기도 해요. 김 변호사는 대화 도중 일부 친윤 정치인에 대한 강한 반감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조심스러운 한국의 윤상이 내가 윤어게인이 적통자 이고 있는데 내가 이 통화는 윤어게인 신당 기자회견 취소 3일 전인 지난 14일 이뤄졌고 전체 18분 분량 중 일부만 편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인터넷에 공개했다 삭제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정권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였던 유튜버로 안 씨 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은 녹음을 공개하지 않았고 녹음 내용 외에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내일 호남, 모레 수도권, 강원, 제주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집중 공략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호남에 이틀째 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호남권의 수건이었던 양곡관리 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농업이야말로 국가 안보이자 전략산업이라면서 농가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행들의 거부권이 막혀서 진척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도권 공약으로는 K 이니셔티브를 내세웠고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수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친노, 친문 후계자로 불린 김경수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조준하며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 기능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가 되고 몽둥이가 되는 그 일을 이제는 중단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 역시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등 해체 수준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누구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대표적인 게 김건희 사례죠. 또 누구는 보복 수사를 하고. 새 후보는 이번 주말 순회 경선을 앞두고 오늘 밤 TV토론에서 다시 맞붙는데 이 후보 독주에 더욱 힘이 실릴지 아니면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선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3시간 내내 맞수 토론을 벌이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비상계엄의 책임이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후보에게도 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후보는 자신에게 자꾸 깐족거린다고 말하는 홍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며 품격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탄핵은 안 된다고 반대해온 홍준표 후보.
예상대로 계엄과 탄핵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사사건 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야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의 책임이 있습니다. 홍 후보의 모병제 공약 등 정책 입장 차이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간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강남 좌파들 생각이에요. 지금 최태원이 따님도 군대 갔어요. 여군에. 그건 없는 집안의 딸입니까? 하지만 토론 내내 정책과 무관한 말싸움, 상대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겸한 표정이잖아요. 한 10대 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물어대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너 맞는 수 있다. 정책을 물어요. 1대1 토론에서 출정 기회가 적었던 안철수 후보는 당 밖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번외 경기로 AI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었던 적수끼리 나란히 대선에 도전하며 유권자 눈길 끌기에 의기투합한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중반전을 넘긴 가운데 내일 4강이 모두 나서는 합동 토론회를 거쳐 다음 주 화요일 29일 최종 과반 득표자 또는 결승에 오를 2명을 가립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네, 오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홍익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첫 번째 소식이 윤희숙의 대리사과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 얘기잖아요. 근데 윤 원장의 대리사과, 그러면 윤 원장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다, 그런 건가요? 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자로 윤희숙 원장이 나선 건데요.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이 뭘 사과한 건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 이렇게 당의 정강정책 연설에서 사과까지 했으면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좀 모호합니다. 지도부가 윤 원장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히진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공식 입장이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정강정책은 정당이 내세우는 정치상 중요한 방침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방송까지 했는데도 당의 공식 입장이 맞다 아니다 확답하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중도층을 포기할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가 이런 모호한 태도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중요한 방침에다가 방송까지 나갔는데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또 보겠습니다. 또 사과 얘기인데 사과 동상이몽,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대통령이 파면된 옛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유독 사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경선 주자들이 저마다 언급한 사과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께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찾아뵙고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만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탄핵 찬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에게 배신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어느 사과가 지금 필요한 건지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릴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심신쇠약 김건희, 이건 어쩌다가 나온 얘기인가요?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소사를 재기하기로 한 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반응도 영상으로 보시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개 다 재수사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거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거로 한창 바쁜데도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대윤석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권 심판론을 그대로 선거 전략으로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경선 후보들 간에 진행된 1대1 맞수 토론에서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누가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율이 높은지를 놓고 서로 팩트체크를 해보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까지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한동훈 후보의 질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 이런 것들은 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고 계시지만 저는. 하지만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며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김 후보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새로 정당을 만들 때는 전광훈 목사가 후원하며 지지를 보냈고 지난 2020년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후보는 부당하다며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계엄 저지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를 계엄 세력으로 몰 것이지만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우리는 계엄을 저지한 세력입니다. 하지만 당시 190명 찬성으로 통과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8명 중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12명에 그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율이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김문수 후보와 서로 팩트체크해보라며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청년층이나 2030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안후모림보다 좀 높은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팩트 체크해 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안 후보께서 아실 거로 보는데요. MBC가 4월 23일까지 진행된 227개의 대선 여론조사를 종합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20대 이하는 김문수 5.1%, 안철수 3.6%, 30대도 김문수 6.4%, 안철수 4.5%로 김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김문수 10.4%, 안철수 3.4%, 인천 경기는 김문수 11.3%, 안철수 3.2%로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대선을 39일 앞둔 현재 민심은 어떻게 모이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지만 박스권에 갇혔다. 국민의힘이 불리하지만 경선을 통해 컨벤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막상 각 당 경선이 시작되고 보니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한때 2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다른 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입니다. 전국 지표조사의 경우 일부 오르긴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모두 다 합쳐도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경선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정책과 비전 제시도 뒷전이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도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겁게 선거를 준비해야 돼요. 한없이 무겁고 진지하고 묵직하게 자신들의 가치와 무게를 증명해야 할 때이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석 달 동안 30%대를 유지하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섰습니다. ARS 조사에서 이 후보의 상승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갤럽이나 전국 지표조사보다 대략 10%포인트 높았고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ARS 조사는 정치 고관여층이 과표집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참고할 만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ARS는 정치에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중도층 등이 좀 폭넓게 표집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선거일이 임박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 꾸준히 30%대를 기록하던 무당층이 최근 들어 20%대로 줄어들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중도 우클릭 행보가 무당층 지지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제, 조갑제 두 분 만난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멀리 출발선을 앞으로 밀어놓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대선까지는 아직 39일이 남았습니다. 양자구도냐 다자구도냐에 따라서 또 폭발적인 이슈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선 무고함을 입증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화된 검찰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또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며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가져온 집권 세력의 낡은 가치관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환하게 웃으며 시작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환담 자리는 이내 검찰을 향한 성토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사위의 취업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우원식 의장이 시기, 절차, 내용 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운을 띄우자 문 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오늘은 국회의장 환담과 기념사 외에 현안 발언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예상을 깨고 환담 자리에서 강한 어조의 검찰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망가진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12.3 계엄은 역사를 거스른 퇴행이고 계엄을 위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한 데 대한 수사가 주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울을 찾은 건 지난 2023년 9.19 공동선언 기념식 참석 이후 2년 만이며 전직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건 헌정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까지 40일밖에 남지 않아 더 관심을 받고 있는 한미 통상협의가 미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등 협상팀은 서두르지 않고 7월 초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반면 미국 측은 다음 주에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 8시에 시작한 협의는 예상보다 빠른 7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 협상팀 앞에 나타나 빨간 마가 모자를 주며 압박했던 트럼프의 깜짝 방문도 없었습니다. 협상단은 협의가 순조로웠다며 관세 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일괄 합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와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4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전이 어려운 현실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하지만 협의를 둘러싼 한미 간 해석차는 다른 곳에서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통상협상 상황을 설명해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미 간 협상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성과를 과시하려는 홍보 전략이자 특유의 과장 화법일 수는 있지만 대략의 합의안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한 건 그냥 흘려듣긴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이행하는지 지켜볼 거라고 한 대목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일찍 나온 협의틀과 조선업 협력에 대해 미국이 만족한 것 같다는 게 협상단의 해석이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문제도 변수입니다. 당장 거론되진 않았고 트럼프도 관세 협상에서 군대 문제를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돌연 분리접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렇다고 분담금을 훨씬 더 받아내야겠다는 근본적 생각이 바뀐 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6월 대선 이후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를 상대로 일괄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최후의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는 특히 수출 품목 1위, 자동차에 25% 관세를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원하던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거제 조선소에 들어온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를 마치고 지난달 다시 미국으로 출항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 미 군함을 보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통상협의에서도 조선 분야 협력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조선업 전반이 쇠퇴한 미국 입장에선 조선 능력과 기술 재건이 시급합니다. 중국의 해상 패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맹국 가운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능력을 갖춘 건 우리가 유일합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우리나라는 55%를 차지하며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월등한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설계 기술, 그리고 유연한 생산 기술, 그리고 이제 축적된 후방 산업의 인프라는 아마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이미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HD 현대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는 방위비 등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요청한 건 군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이걸 확대시켜가지고 향후 대미 협상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좀 강화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은 오는 30일 방한해 국내 유력 조선소들을 직접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서울 강남 코엑스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파가 몰리는 점심시간에 대형 몰에서 불이 나면서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요, 불. 불 맞아? 도심 하늘을 뒤덮은 연기는 강남 한복판 도로를 삼킬 듯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6분쯤 코엑스 건물 안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시장은 물론 다수 상점 등이 입점된 대규모 복합몰에서 불이 나면서 방문객과 직원 등 1,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4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벨이 울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서 그냥 잘못 작동했나 보다 싶었는데 안내방송 나와서 다 엄청 뛰어내려갔는데 1층에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좀 심각한 불이구나. 불은 코엑스 건물 2층에 있는 해산물 뷔페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방 천장 환풍구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2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은 1층으로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던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도 화재로 잠시 중단됐다 재개됐습니다. 네일아트 박람회를 왔었는데 거기서 화재 대피 갑자기 할 수도 있다고 1층에 막 물바다처럼 물이 많고 냄새도 되게 쾌쾌한 냄새가 나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대규모 건물이라 환풍구 등을 통해 연기나 불길이 번질 가능성도 우려됐지만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가입자 2,400만 명이 넘는 SK텔레콤이 최근 해킹을 당했습니다. 가입자와 단말기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유심 정보가 유출돼 악용 우려가 큰데요. 해킹 일주일이 지나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고객들은 요즘 불안합니다. 약간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제 개인정보가 누군가한테 노출될 수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가상자산, 주식거래 관련 금융앱들은 가입자들의 주의하라고 공지를 띄웠고 삼성, 포스코, 하나 등 주요 기업들은 임원들에게 유심을 교체하라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건 지난 18일. 해킹 주체가 누군지, 유출된 데이터량은 얼마인지 설명하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 SK텔레콤은 결국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저를 비롯한 SK텔레콤 임직원 모두가 깊은 유감과 책임을 느낍니다. 또 2,4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하면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안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유심 교체에 나선 건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킹 사실을 인지하면 24시간 안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늦어졌고 고객들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출된 게 유심 정보인 점이 불안 요인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가입자 식별번호와 단말기 고유번호, 유심 인증키를 악용하면 복제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명 심스와핑으로 해킹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한 뒤 다른 휴대전화에 꽂으면 내 명의의 휴대전화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계좌에 접근하려면 추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복제가 무조건 자산 탈취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만큼 전문가들은 유심을 교체하거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심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가짜 공문, 가짜 신분증으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음식을 찾아가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식량 대리 주문을 부탁하고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수법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 금액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 볶음밥 70그릇과 탕수육 10그릇을 다음 날까지 포장해달란 주문이 왔습니다. 한미작전사령부 소속 김민우 대위라며 군부대 결제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건 실수하면 안 되나 보겠다. 포장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막 음식 안 흔들리게 최대한 그렇게도 하고 신경을 썼죠. 그런데 약속한 오후 3시가 돼도 김 대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희 주문하고 안 찾아가세요? 전투식량하고 같이 픽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갇혀져 있습니다. 공문은 아예 가짜였습니다. 주방 인원 5명이 모두 매달려 준비한 음식 84만 원어치는 다 버려졌습니다. 허탈하면서 이거 이렇게 사람 믿음이 자꾸 깨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냥. 김민우 대위는 다음 날엔 부산의 한 도시락 식당에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공무원증 사진과 결제할 돈이라며 현금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 80개, 84만 원어치를 주문하면서 전투 식량을 대신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첫 구매라 한 개에 12만 원에 살 수 있다며 대신 사주면 군에서는 1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위가 소개해준 업체는 전투 식량 사진을 보내왔지만 전투 식량 값으로 960만 원을 보내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희는 근데 정말 돈을 좀 끌어모아서 한 상황이어서 진짜 온몸이 다 떨려가지고 손도 떨리고 막. 경기 성남의 한 피자 가게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선결제는 처음에 얘기를 못 들었었던 거라서 저희가 지금 재무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문이 들어오면 정말 가뭄에 약간 단비 맞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겠구나. 군 사칭 사기는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올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400명에 피해 금액이 57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군인뿐 아니라 소방관, 연예기획사 직원 등을 사칭한 대리구매 요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범죄로 보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개막전에서 부상을 당한 뒤 재활에 전념해온 기아의 김도영이 한 달 만에 1군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막전 허벅지 부상 후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에 오는 길은 조금 또 색달랐다고 생각을 하고 설렜던 것 같아요. 컨디션을 빨리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다리에 테이핑을 한 상태였지만 수비와 타격, 주루 훈련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한 90%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되면 100%로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무조건 뛰죠. 지금도 뛸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는 돼 있고.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기아는 김도영의 부상 속에 중하위권으로 처진 상태. 김도영의 복귀로 분위기가 반전되길 바라는 건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처럼 홈런도 치고 뻥뻥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부상 달지 말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만회하게끔 플레이를 또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 끝은 항상 저희가 위에 있도록 또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영은 4회 대타로 나서 2타점 적시타를 뽑았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광주FC가 내일 새벽 사우디 최강팀 알힐랄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치르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거침없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8강전. 이정효 감독의 언변은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 사우디 말로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광주FC가 알힐랄을 개 바르던가 우리가 알힐랄한테 개 발리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에 애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A little bit strict impression he said, but I'm going to translate direct. Tomorrow game,
kill or die. One gonna win, one gonna die. 현지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알힐랄의 제수스 감독과 이정효 감독이 사우디 언론 1면을 장식했고 스포츠 전문 매체는 이정효 감독과 광주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6만 장의 입장권이 거의 매진되면서 사실상 알힐랄의 홈 경기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사실 알힐랄은 사우디 거의 홈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5분, 10분 내에 우리가 얼마나 또 준비한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해야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선수단 같지만 20배가 넘게 차이나는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광주가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 위험성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강원도 고성엔 산불이 발생했고요. 헬기 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오늘 정오 무렵 불길이 잡혔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은 2주 만에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내일 밤부터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봉화는 0도까지 떨어져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엔 따스한 봄볕이 비추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는 7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3도, 대구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 사이엔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